네, 2차 시의 교육은 인공지능의 기초 내용을 숙지하기 위한 소양교육으로 첫 번째, 인공지능 원리와 이해, 두 번째, 고품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필요성, 세 번째, 인공지능 윤리의 이해, 네 번째,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초상권, 개인정보 보호 이 네 가지의 목차로 구성했습니다. 2차 시의 학습 목표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의 활용, 방향과 발전 동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성과 정확한 라벨링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공지능 윤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사회적 이슈를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인공지능에 의한 지식재산권, 초상권, 개인정보 보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차 시 소양교육의 첫 번째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 원리와 이해입니다. 네, 이제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 스피커, 자율주행차량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지금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인공지능이라는 이 단어만 봤을 때에는 어떠한 단어인지 대충은 알 수 있겠지만 정확히는 무슨 의미하고 있는지는 어렵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참 많은 다양한 분야와 그리고 환경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있는 기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기계는 사람이 일일이 행동을 정해주고 정해진 행동만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인공지능은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의 패턴을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다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수 있는 똑똑한 기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지각을 해서는 선생님에게 혼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지각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이 기계가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분야도 단순하게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분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란 말도 같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의 용어가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학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사람이 학습을 하듯이 컴퓨터에도 자료들을 주어서 학습하게 한 후에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네, 머신러닝에 비해 딥러닝은 컴퓨터 스스로 외부 자료를 조합하고 분석해서 학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머신러닝과 딥러닝도 인공지능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머신러닝은 큰 인공지능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 안에 머신러닝이 존재하고 또한 머신러닝이라는 분야 안에 딥러닝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그 다음으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머신러닝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의 인공지능은 정답을 입력해주면 그 정답에 맞춰서 결과를 내고 행동하는 것이 초기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자율주행 차량의 작동 원리는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직진을 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는 방식으로 단순한 원리를 통해 운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작동 원리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학습을 해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도 대처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 예를 들었던 자율주행 차량과 같이 단순하게 자율주행 차량 앞에 장애물이 존재하면 멈추는 것이 아닌 주변 상황을 판단을 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미리 인지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면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초기 인공지능에게 이 강아지라고 하는 존재를 학습시킬 때 강아지의 특성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는 털이 있고 네 발로 다니고 꼬리가 있고 댕댕하게 귀엽게 생긴 강아지야 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강아지를 보여주면 이 인공지능은 자기가 학습한 특성과 똑같은 강아지만을 강아지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아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를 본다면 사람은 바로 강아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하지만 초기 인공지능은 강아지와 비슷한 특성, 즉 털이 있고 네 발로 다니고 꼬리가 있고 귀엽게 댕댕하다는 모습의 특성을 가진 고양이도 강아지라고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머신러닝은 인공지능과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머신러닝에게 많은 종류의 강아지를 보여주며 이 강아지라고 하는 정답만을 입력해주게 되면 머신러닝은 입력받은 많은 종류의 강아지를 보면서 스스로 강아지의 특성을 찾게 됩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 머신러닝은 강아지는 털이 있고 네 발로 다니면서 꼬리가 있는데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특성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강아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고양이를 봐도 정확하게 강아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래에는 머신러닝을 통해 초기 인공지능보다 좀 더 사람처럼 생각하며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딥러닝은 머신러닝보다 좀 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사람은 뇌를 통해 생각하게 되고 뇌는 여러 가지 신경망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죠. 딥러닝 또한 사람의 뇌처럼 인공적인 신경망 네트워크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뇌신경망과 비슷한 특징을 통해 딥러닝에게 아무런 정보 없이 많은 강아지를 보여주게 되면 이 딥러닝은 강아지를 학습하면서 강아지의 특성을 스스로 파악해서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학습을 통해 보다 더 정밀한 강아지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을 마친 딥러닝에게 강아지라고 하는 정답을 알려주면 사람이 강아지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보더라도 강아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딥러닝도 강아지의 일부만 봐도 강아지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머신러닝은 사람이 학습시킨 정보를 통해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반면 이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한 정보를 통해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보다 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인공지능 모델과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스스로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고 자료를 생성하는 초거대 AI와 같은 새로운 분야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인공지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위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터 의료, 그리고 더 많은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공지능은 어렵거나 무서워서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닌 우리들과 함께 공존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 시 두 번째 목차인 고품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필요성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라벨러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인 왜 정확한 라벨링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인공지능에게 사물, 상황 등을 알려주는 인공지능의 교과서나 참고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될 정답은 다양한 방법과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핸드폰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려면 정면 하나의 모습만이 아닌 여러 각도의 모습을 학습시켜야 핸드폰의 여러 모습을 봐도 핸드폰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은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면 오른쪽의 이미지와 같이 인공지능에게 의자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의 의자만을 학습시켰을 때 다른 의자는 의자라고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종류의 의자를 다양하게 학습시켜야 인공지능은 비로소 비슷한 유형의 의자를 가져와도 정확하게 의자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아주 똑똑한 어린 아이의 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이 똑똑한 어린 아이의 뇌인 인공지능에게 다양하고 품질이 좋은 학습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수한 성능을 가지게 될 인공지능에게 좋은 학습 자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이미지는 사람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이미지에서 인공지능에게 사람을 알려주기 위한 바운드박스라는 라벨링 기법으로 영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상하 좌우의 끝점을 정확하게 영역으로 드로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정된 영역의 일부만을 추출해서 인공지능에게 추출된 이 모습이 사람이야 라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이미지를 보실게요. 오른쪽 이미지에서도 사람을 바운드 박스로 라벨링 할 텐데요. 노란 선은 기존에 정확하게 라벨링한 영역이고 붉은 선은 사람의 상하 좌우 영역을 벗어나게 라벨링한 잘못된 영역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상하 좌우 영역을 정확하게 라벨링하지 않으면 오류의 공간에서 강아지의 일부의 모습이 사람이라고 학습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학습 자료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면 인공지능은 강아지의 일부가 포함된 이미지를 사람이라고 학습하게 되고 잘못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학습이 반복될 경우에 인공지능의 인지 능력이나 탐지 능력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라벨러들이 보다 정확한 라벨링을 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의 성능이 계속 좋아질 것이고 성능이 좋아진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편리함과 유익함을 주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라벨러들은 국내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차시 소양교육의 세 번째 교육 내용으로 인공지능 윤리와 이해입니다. 윤리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도리라고 우리는 학창시절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통해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윤리라는 용어를 통해 발달된 인공지능의 고지능화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학습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하고 혐오적 발언이나 성희롱 등의 결과를 보이기도 하며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일자리 대체로 인해 주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기도 하죠.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룰 때 사용되는 용어를 인공지능 윤리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이 용어는 국제연합 전문기관인 유네스코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인공지능 윤리의 사회적 이슈를 알아볼까요? 먼저 데이터를 추적해서 의도적으로 오동작을 일으키는 adversarial 패치, 즉 적대적 패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dversarial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이라는 말뜻이고 패치는 일부분 또는 조각이라는 말뜻이죠. 인공지능이 인지하고 있는 사물에 방해가 되는 스티커와 같은 방해물 부착을 하면 오동작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2017년 미국 워싱턴 미시건대의 공동연구진의 논문 내용으로서 정지 교통 표지판에 스티커를 붙이자 인공지능 모델이 속도 제한 시속 45마일 표지판으로 오동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런 오동작이 군사 분야, 의료 분야, 자율주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처벌을 내릴 수가 없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자율주행 4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서는 운전자 책임보다 자율주행 기술의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는 여러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시는 편향적인 데이터 학습을 통한 막말 및 단체 장난 사건을 일으킨 인공지능 챗봇 테이입니다. 이 테이는 트위터 계정을 태그해서 사용자들의 말을 그대로 배워서 여러 사회적, 정치적 비하 발언을 스스로 학습으로 대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트롤리 트라우마입니다. 만약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이미지와 같이 왼쪽에 아이를 보호해서 노인 방향으로 운행을 할지 아니면 반대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 방향으로 운행을 해야 할지 윤리적 판단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있는 경우라면 도로 밖이나 나무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 차량은 오로지 도로만 주행되기 때문에 아이 또는 노인 방향으로만 주행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사회적 이슈로 인해 국내에서는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했고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국내 인공지능 윤리 기준 3대 원칙으로 인간 존엄성의 원칙, 사회 공공선의 원칙, 마지막으로 기술 한목적성의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존엄성 원칙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명은 물론이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게 개발 및 활용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회 공공성 원칙에서는 인공지능이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 및 활용돼야 한다는 내용이며 마지막 기술 한목적성의 원칙은 인공지능 기술은 필요한 목적과 의도에 맞게 개발 및 활용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어서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 10대 핵심 요건도 마련했는데요. 모든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인공지능 윤리 10대 핵심 요건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편리함과 유익함을 누리고 있지만 고지능화 인공지능의 역기능에도 더 많은, 더 정확한 인간 중심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서 유익한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되어야 할 것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목차는 2차 시 소양교육의 마지막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수상권,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자, 이제는 인공지능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화면의 내용처럼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헌법 제2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에서는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 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에도 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소송체계의 정비 등에서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여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자면 인공지능 지식재산권은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누구의 소유권으로 될까요? 만든 사람? 인공지능? 아니면 인공지능 개발자? 아니면 인공지능 서비스 소유자? 확실한 건 아직은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권한 문제에 대해서 판례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송 판례를 보시면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만들었던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을 신청했지만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에는 보호를 위한 필요한 표준이었던 인간 조작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저작권의 부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판례를 보시면 인도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의 지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인도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죠. 인공지능 페인팅 앱인 락하브가 생성한 미술작품의 일모를 앱의 소유자와 공동 제작자로 하는 저작권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21년 11월 달에는 인도 저작권청은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 철회를 통지했고 저작권자가 이의 신청을 했지만 아직 현재까지도 인도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 아직 락하브의 인공지능 앱은 공동 제작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꿈도 꾸고 죄도 짓고 인간은 어떻게? 라고 한 제목의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 예술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판례 설명했던 인도의 락하브와 같은 페인팅 앱이 그림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소설도 쓰고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붓 끝에 붓터치나 피아노 선율의 감성, 사랑 이별 노래에 대한 감정,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에게도 느껴질까요? 여기서 과연 인공지능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창작권을 줄 것인지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미래는 어떨지 알아볼까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인공지능이 문화, 예술 등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EU에서는 지난해 로봇의 지위, 개발, 활용에 대한 기술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내에서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통하여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을 예고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긍정적 활용과 그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앞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복사, 모방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매, 사용 체결 등의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과 추상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추상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상권은 자기 자신의 추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하며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와 같은 다양한 트렌드의 기술이 등장하고 있죠. 기술의 발전도 좋지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은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추상권 침해 기준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별 가능성입니다. 추상권 사용과 관련해서 법적 동의를 받지 않은 특정 인물이 사진이나 영상에서 등장하는 경우에 이를 알아볼 수 있다면 추상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업적 사용 여부입니다.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게 되는 것 또한 추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비식별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상품의 로고가 보이게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의 홍보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홍보를 통한 상업적 이득을 취하시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약 범위를 넘는 무단 사용입니다. 추상권 사용과 관련해서 법적 동의를 구했더라도 계약된 범위를 넘어 무단 사용한 것 또한 추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면 인식 기술의 경우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죠. 얼굴 정보를 입력받아서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고 점상거래에 이용되기도 하고 교통이나 치안에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득되어지는 내 얼굴, 즉 추상권을 침해받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나의 정보는 반드시 동의 후에 공개되어야 하며 악용의 사례가 안 되게끔 철저한 사용 통제가 있어야 할 거라 봅니다.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의 몇 가지 활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회 분야로 보안을 꼽을 수 있겠네요. 예전에 우리는 열쇠를 활용한 잠금 장치, 카드키를 활용한 아날로그 및 전자 보안 시스템을 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센서가 사람의 지문 또는 홍채를 인식하거나 심지어 정맥을 인식하고 얼굴까지 인식하는 기술이 보안업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집되어지는 얼굴 정보 이외의 지문, 홍채, 정맥 등의 이 모든 것이 개인이 가져야 될 추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안면 인식 기술을 넘어서 사람의 표정을 읽어주는 감정을 인식하는 사례입니다. 링크를 통해 기사의 원문을 보시면 영상에서 하이라이트 부분만을 간추려주고 입력한 단어와 어울리는 영상 및 음악을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어떤 부분이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될 것일까요? 기사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팀에선 온라인 회의 시 참여자들의 표정을 실시간 얼굴 영상 분석을 통해 감정을 분석해내고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안면 인식 기술이 활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상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캐나다 정부에서는 대량의 안면 인식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클리어뷰사와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클리어뷰의 CEO는 캐나다 당국의 요청에 따라 안면 인식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지만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캐나다 시민의 사진을 미리 삭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6월이죠. 유럽연합 EU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 도입을 위한 추종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안건 중 하나로 원격 생체인식 전면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부가가치와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권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사례입니다. 최근에도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와중에 안산시에서는 영유아들의 아동학대 방지와 아이들의 감정을 분석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아이들의 얼굴 데이터를 민간 개발 사업자의 학습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영상의 단편적인 동작과 표정만으로 학대를 판단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 등으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기에 가치 판단이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례를 통해 본 인공지능 활용 기술과 추상권은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추상권 보호를 위해 인간 주dom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첫 번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두 번째,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렸다면 정확히 누구의 자동차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동차의 모델명, 색상, 차량 내부에 보이는 특별한 악세사리 같은 이런 내용들을 조합을 하면 자동차 소유주 주변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이러한 개인정보는 추상권의 개념과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넓은 범주에서 보면 추상권 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보호를 위해 침해 방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는 것부터 이용 및 활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 내역의 통지 등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인 챗GPT입니다. 프롬프트 환경에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답변을 주는데 언어에 대한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챗GPT에서 일부 사용자가 타인의 대화 제목을 볼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오류 수정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잠시 비활성화했고 현재 오류는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 사례로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인 알렉사가 탑재된 인공지능 스피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음성인식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는 녹음된 일반 고객의 음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음성 분석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분석하는 파일에는 고객의 사생활 침해를 느낄 만큼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로 여성 고객이 샤워하는 중에 노래를 부른 파일이 사내 채팅에서의 공유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윤택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정적 요소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고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필수교육 2차 시의 마지막 학습 정리입니다. 2차 시 소양교육 강의 내용 중에 6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고 앞서 강의 내용에 다시 한 번의 내용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필수과정 2차 시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강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